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박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차례차례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8월 9일 월요일 생방송 박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 운용 본부장을 맡고 계신 신용민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여의도의 화제는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공모주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난주에 또 이렇게 굉장히 기대했던 이제 카카오뱅크가 네.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하자마자 이제 국내 어떤 대형 신한지주나 KB은행보다도 훨씬 큰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그게 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요새 공모주가 상당히 예. 이슈가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월스트리트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로 끝난 지난주 월가 증시에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8%, S&P 500은 0.9%, 나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6일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고용은 9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할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일자리 서프라이즈. 두 번째, 다시 인플레로 시장 초점 이동. 세 번째, 미국 전기차 시대 투자 길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신종민 상무님과 함께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자리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예,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7월 고용지표.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네. 벌써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는데 네. 월가의 관심이 고용지표라고 했는데 그 맞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94만 3천 명이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보다도 한 10만 명 정도 더 나와가지고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더 나온 게 아니라 네. 6월 달 지표도 원래 85만 그렇죠. 명 나왔는데 그렇죠. 93만 8천 명으로 또 네네네. 수정됐고 맞습니다. 5월 달도 58만 3천 명에서 네. 61만 4천 명으로 더 늘어난 네.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따지면 한 250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250만 늘었습니다. 명 가까운 네. 일자리가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 하면 한 매달 83만 네. 명 가까운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난 네. 거죠. 또 실업률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네. 근데 이 5.4%로 찍게 됐는데 이게 6월에 5.9%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상당히 고용은 상당히 괜찮은 숫자가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좀 약간 우려되는 거는 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은 일자리가 한 570만 개 정도 네. 적은 상태고 네. 실업률도 보면 작년 3월 달에 3.5%고 지금 5.4%니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용 지표를 이번에도 이제 한번 봐보시면은 미국은 항상 그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한 9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한 38만 개 정도가 이 서비스업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만 개 정도가 정부 부분, 주로 교육과 보건에 관련되는데요. 어떤 이 부양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경제 재개, 그렇죠. 리오픈 하면서 그렇죠. 이제 많이 확 늘어난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네. 됐는데요. 64.1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럴 그럴 정도로 이 서비스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고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서비스업과 관련된 흑인 분들, 그다음에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의 고용이 서비스업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요게 조사가 약간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그 직전에 맞습니다. 한 거라서 아직 맞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렇게 맞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지표를 좀 지켜봐야 할 네네.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네. 좀 심각하잖아요. 네. 이제 실업자가 지금 870만 명 이렇게 됐는데 채용 사이트인 인디드에 따르면은 기업들의 구인 공고는 980만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미국 프랜차이즈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업 쪽에서는 사람 구하느라고 난리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은 실업자가 또 그만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일자리 서프라이즈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이슈를 점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채권 시장 중심으로 퍼졌던 이제 성장 둔화 우려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금리로 이제 나타나는데 네. 뭐 지난주에 한 연 1.13% 거의 뭐 상당히 떨어졌다가 이게 6일 날은 1.3%에서 크게 그렇죠. 올랐어요. 그렇죠. 예. 이게 금리가 낮았던 이유가 사실은 성장에 대한 둔화 네. 우려다 이랬는데 이 한 번 가지고 또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네.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경기가 성장하면 오르게 되어 있는 네. 부분인데요. 그 속도나 폭이 중요한데 이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는 금리가 1.5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긴축이 올 수 있다. 그게 어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반대로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1.1%대까지 빠지다 보니까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왔었는데 음.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임금도 오르는지 네. 이게 또 관건인데 왜냐하면 임금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오르는 네.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 맞습니다. 올라 있는 상태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인플레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요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이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글로벌리 다 최저임금이 이슈인 상태에서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일자리 미스매치가 좀 신기한 게 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이고 오히려 이쪽에는 여전히 이렇게 좀 실업이 많아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임금 자체는 좀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기업의 어떤 비용 압박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엔디제시 CEO가 다음 분기부터 인건비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이슈.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네. 일단 월가에서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러니까 약 한 80만 명 이상 수준 계속 쭉 유지하면 지금 연준이 얘기한 테이퍼링 그 시계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연말쯤에 이제 뭐 발표를 하고 뭐 그 전에 좀 힌트를 주고요. 네. 연말쯤에 발표를 하고 내년 초에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94만 명 이렇게 넘게 늘어났으니까 이런 시간표대로 좀 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아 오히려, 보이죠? 예. 일단 금리가 저렇게 반등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테이퍼링은 분명히 언젠가는 할 건데 그게 네. 시기가 문제인데 이번 발표로 그 시기가 어쨌거나 예상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이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테이퍼링을 좀 조기에 실시하게 되면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늦출 수도 있고 그런 압박이 좀 덜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서 오히려 좀 유연성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에 이제 지역 연방은행 총들이 꽤 변선을 많이 맞습니다. 합니다. 이걸 좀 맞습니다. 지켜보면서 네네. 어떤 좀 뉘앙스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건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자리 서프라이즈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로 다시 시장 초점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고용 지표는 뭐 예상한 것보다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이제 네네네. 고용 지표 이렇게 됐다 하고 그 다음은 그러면 뭘 보냐 그러면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11일 날 소비자 물가, 네. 12일 날 생산자 물가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시 관심이 일자리에서 인플레로 네.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소비자 물가 보면 상당히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 달에 4.2%, 6월 달에 5%, 6월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5%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4월, 네. 5월, 6월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계속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지금 계속 5%대 지금 어떤 물가 상승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번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네. 12일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네. 될 텐데 일단 이번 달에 어떤 예측치로는 거의 6월에 비슷한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물가가 상승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로 해서 이제 물가가 낮았던 게 한 5월까지 끝나고 이제 6월, 7월부터 이렇게 쭉 네네네. 물가가 오르는 네. 거니까 그 이전에 그런 기저 효과 너무 낮아가지고 맞습니다. 높게 보였던 건 사라질 거다 이제 얘기했는데 네. 그게 이제 나타나는 시기니까 네. 어떻게 될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물가 더 상승률 매우 높은 거 가지고 파월이 그렇죠. 이끄는 연준을 지금 상당히 그렇죠.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와요. 그렇죠. 이 재미있는 게 이제 조 맨친 의원이란 분인데 우리 여러 번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미국 정치에서 네. 이분이 파월 연준 의장한테 네. 서한을 보내가지고 네. 이거 경제를 과열로 이끌고 있다 미국 네. 정책이 네. 지금 미 연준의 정책이 네.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테이퍼링을 빨리 시작해라. 네. 이런 요구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실 미국 참 네. 재밌는데 이렇게 서한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는 건 맞는데 네.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이거를 지금 수요가 다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물가는 오르고 제품 가격은 오르는데 그 수요를 또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지금 굉장히 판매가 잘 돼서 실적이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는 그 정도의 물가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관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조금 그래도 좀 주춤할 거다라는 네. 전망을 한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켜왔던 게 중고차 가격인데 네네네. 이게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경매 업체인 메나임이 이제 발표하는 중고차 도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6월 달에는 전달보다 1.3% 떨어졌는데 네. 7월에는 2.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하락하는 이제 추세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물가를 올렸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좀 주춤할 것이다. 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네. 뭐 있지만 그 중고차 지수를 이제 그 집계하는 그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6월, 7월 해가지고 휴가 시즌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고차 수요, 어떤 렌터카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풀린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다른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생산 어떤 여력이나 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이 늘어나는 데는 한 2, 3년 걸립니다. 근데 다른 쪽에 쓰일 제품들,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쓰일 제품들을 차량용으로 지금 생산을 전환을 해서 네. 이걸 막는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딴 데서 뭔가 문제가 네네네. 생기겠네요. 그런데 예. 다른 쪽 수요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자동차 가격은 쉽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막 급락하거나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네. 흐름을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 이제 목재 가격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목재 가격이 5월 고점에서 지금 네. 확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네. 물가가 좀 주춤하지 않겠냐 상승세가 뭐 이런 얘기를 또 그렇죠. 합니다. 근데 예. 저런 것들은 왜 그렇게 생기냐? 목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해상 운임이나 물류 관련돼 가지고 바틀렉이 생겨버리면 막 급등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 가격보다는 우리가 경기를 중심으로 볼 때는 구리 가격을 주로 중요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우리가 뭐 닥터 경제 이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구리 지금 원유 이런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좀 회복되는 흐름, 또 수요가 강화되는 흐름.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이렇게 그 물류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게 겹치면서 좀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임대료가 좀 오르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네네. 또 목재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구리뿐 아니라 중요한 알루미늄 그렇죠. 가격도 그렇죠.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그럼요.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6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쉽게 네. 뭐 7월 달이 뭐 추춤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습니다. 좀 숫자를 볼 때까지 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약간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사실 기업 비용이 올라가고 이제 가계 수요가 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가지고 이게 네. 요거 좀 증시의 악재가 되니까 네네. 요거 좀 자세히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장은 별로 이렇게 월가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깜짝 놀란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속도만 완만하다 그러면 네. 경기에는 이제 좋은 요인인데 이 속도나 폭이 문제인데 저희가 방금 논의하면서도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지표들의 흐름을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그 속도 폭을 좀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네. 이슈인 다시 인플레로 시장 초점 이동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주
뭐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대 네. 투자 길목은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203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네. 신차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2030년부터 미국에 생산되는 차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전기차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이고 네. 중국이나 유럽에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탑3라고 할 수 있는 GM도 있었고 포드도 있었고 스텔란티스 경영진이 다 참여를 했었고요. 스텔란티스 옛날 크라이슬러 맞습니다. 뭐 클라이스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지프차, 예. 그걸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 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 충전 인프라를 완전히 확충을 할 거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연비 규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글로벌리 연비 규제가 되게 강화되는 흐름에서 사실 전임 트럼프 정권 시절에 이 연비 규제 오히려 역으로 돌려서 좀 더 완화해 버렸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가 많이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기 차의 그 사진에 보이시는 미국은 저 픽업 트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픽업 트럭이 사실은 메인 이제 카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 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이 타고 다녀요. 네, 저기다 다 물건 싣고 가구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저 픽업 트럭까지도 포함한 연비 규제를 발표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게 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은 자연스레 생산을 많이 늘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 절반이다. 그러면 1년에 미국에서 차가 얼마나 팔리는 거죠? 일단 1,800만 대 정도. 1,800만 대 팔리면 900만 대를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로 하겠다는 건데 작년 뭐 올해 이렇게 보면은 작년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전기차가 한 33만 대?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의 한 2%밖에 안 되고 올해 한 50만 대 팔릴 것 같다는데 그러면 50만 대에서 900만 대로 이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한 20배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렇게 보면 일본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증권사 리포트들 봐도 매년 40% 이상 전기차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올해 전기차가 얼마만큼 늘냐? 시장이 10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로 그린 저 빨간색이 미국의 점유율이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유럽하고 중국 점유율을 보시면 둘이 합쳐 80%가 넘습니다. 거의 둘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체 자동차 소비 시장에서 2위인 국가인데 전기차에선 점유율이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9%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지금 상반기 판매량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뒤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한 소비 시장을 갖고 정부의 보조금을 푸는 산업인데 거기에서 이 정도 격차가 나는 3위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큰 자동차 회사는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GM, 포드, 스텔란티스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 테슬라도 있죠.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있고. 그럼 거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차는 어떤 게 이슈냐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워트레인, 모터 이 부분하고 배터리를 빼고 나면 차체라고 보면 되고 중간중간 구동되는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는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 전 세계 1등 전기차. GM, 포드, 스텔란티스 굉장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품 중에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기업이 아날로그 반도체 전 세계 1위인데요. 반도체 기업이죠. 결국 차량용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NXP라는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인데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은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1위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배터리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 기업 미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발표를 하면서도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전 세계 배터리의 80%가 중국에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배터리가 여전히 전기차의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주행거리나 성능에서 가장 핵심인 부품인데 이제 미국이 이 밸류체인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3분의 1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예. 그 3분의 1을 국내에 있는 이제 삼성 SDI, 예.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네.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배터리를 쓰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산 배터리. 중국-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그렇죠, 쓰기는 그렇죠.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예. 그래서 어쨌건 한국에 조달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게 지금 2030년에 저 50%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럼 소위 그 한국 뭐 K 배터리라고 부르나요? 네네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G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배터리 공장을 이미 지었고 또 증설을 예. 하고 있고요. 근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조인트 벤처를 발표를 했고 아마 삼성 SDI도 곧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배터리를 단순히 좋다고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뭐 원재료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의 어떤 이번 정책에 관련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 배터리가 지금 80% 네네네. 시장을 장악하고 네네네. 있는데 거기하고 한국 배터리랑 비교하면 어때요? 기술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다른 되는데, 기술이에요, 완전히? 예. 한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를 우리 니켈이라는 걸 주로 써서 예. 우리는 니켈을 쓰던 걸 더 높여 하이니켈이라는 기술로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니켈이라는 이 광물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원가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은 그 LFP라 그래서 인산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양극재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게 맨날 폭발을 하고 하니까 이건 못 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기술력이 올라와서 네. 이게 지금은 테슬라에도 직접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벤츠의 S클래스 모델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 돼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갔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싼 인산철을 쓰다 보니까 원가도 어떻게 보면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해서 20-30% 싼 걸로 좀 지금 싸요. 예. 굉장히 쌉니다. 예. 네. 그러면 약간 뭐 경쟁 구도가 우리 저 K 배터리 기업들하고 네. 중국 기업들하고 좀 미국에서 이제 경쟁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의 어떤 구도는 배터리 자체가 다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산이고 한국산이고 어떻게든 다 제휴나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배터리를 먼저 확보하는 게 지금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업체별로 중국산을 쓰는 데도 있고 한국산을 쓰는 데도 있고 굉장히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뭐 2020년부터 절반 미국에서 하겠다라는 게 단순히 전기차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쭉 밸류 체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도 지금 이렇게 한 게 그 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저 GM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1등 기업 저런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2030년에 전기차를 40%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생산량이 그것도 굉장히 전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더 없어서 50%까지 해버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부터 부품부터 해서 굉장한 지금 많은 증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쪽으로 좀 투자 좀 전략 측면에서 어떤 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가지 없고요. 그런 쪽에 어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배터리 어떤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쨌거나 전 세계 1등 기업들 그리고 정말 대체 불가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미국 전기차 시대 투자 길목은 어디인가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7월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자리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성장 둔화 우려는 잠시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좋게 나오면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연준의 입을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7월 물가지표들이 발표됩니다. 4에서 5%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데도 월가는 별로 놀라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인플레는 두고두고 증시를 괴롭힐 재료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부터 미국에 판매되는 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정책이 전환되면서 새롭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자 길목에 미리 서서 정책 전환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았고요. 오늘 저희가 다뤘지만 뭐 인플레이션, 금리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기업들 실적은 과거에 보지 못한 놀라운 수준의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같이 잘 공부하면서 좋은 투자를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9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채널 구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텍톤 투자자문의 주식운용본부장 신종민 상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